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2024년도 새해 들어가지고 처음 리뷰하게 됐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지난해 가을 국내에 런칭한 새로운 세대의 5 시리즈, 그때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인 i5가 같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제일 고가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i5의 M60 X드라이브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전비 리셋 하겠습니다. 이걸 길게 눌러가지고 주행 거리와 그 다음에 전비를 리셋했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마칠 때쯤에 최종 성적표도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지금 매기 온도는 정오 아직 전인데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이 차는 이제 X드라이브 4륜구동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개의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는 192kW로 261마력, 뒤에는 250kW로 340마력, 그 둘을 합한 출력은 601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601마력은 항상 내는 그 출력은 아니고 평상시에 낼 수 있는 출력은 517마력으로 BMW가 발표한 소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의 최대 토크는 795Nm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81.1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패들이 왼쪽에만 있는데 이 패드를 당겨 가지고 부스트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820Nm로 83.1kgm의 토크를 순간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이제 그 가용 용량이라고 하죠. 순 용량 기준으로 81.2kWh가 실제 이 차를 움직이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면 이 차의 배터리의 총 용량은 8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몸무게는 공차 중량은 국내에 발표된 기준으로는 2410kg으로 상당히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한 가지 이 차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BMW 측에서 동절기의 안전을 위해서 순정 사이즈이긴 하지만은 이 차의 그 출고 시의 타이어가 아닌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음이나 아니면은 차의 어떤 접지력에 의한 특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 출고 상태의 그 세팅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다르다 보니까는 뭐 주행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전비도 이제 출고 시 타이어보다는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여러 부분이 좀 악조건인데다가 하필 또 오늘도 어저께 이제 많은 눈이 내렸었고 낮에 됐는데도 계속 0도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좀 악조건이 있습니다. 이 차의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기본인데요, 콘크리트路面에 갔을 때 승차감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이제 후륜에만 에어스프링을 활용한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죠. 물론 감쇄력은 앞뒤 다 조절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비교적 노면 상태가 고른 편인데요, 그렇지만 간간히 이렇게 이 다리에 연결 부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를 통과할 때에도 앞뒤 모두에서의 그 서스펜션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짧고 좀 절도감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안한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점이 이제 눈에 띄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 노면이 어느 정도 좋을 때에는 이 차가 이제 고급 세단으로서의 이 차에 좀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그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그런 승차감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도로가 좀 계속적으로 울퉁불퉁한 그런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좀 포장한 지가 조금 오래된 그런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다른 차로 탔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좀 자잘한 변화들이 느껴지게 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도로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탑승자에게는 매우 걸러서 전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피션트 모드이기 때문에 안락한 승차감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잠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떤지. 이때는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로 감쇄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튜닝 서스펜션 수준으로 상당히 단단하게 아래 위로 차 전체를 앞뒤 고르게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피션트 모드 했을 때와 감쇄력은 좀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요 스포츠 상태의 이제 감쇄력을 단단하게 했을 때는, 네, 스포츠 세단 그 이상급의, 네, 그런 감쇄력 수준을 승차감 수준을 보여준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이 차의 인테리어를 보면, 네, 이제 재작년이 됐죠. 벌써 그 새로운 세대의 7시리즈의 인테리어를 축소해 놓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이 계기판과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굽어 있는, 네,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버튼류가 센터 페시아에는 앞유리 뒷유리에 디프로스터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송풍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네, 그런 터치 버튼이 있고, 비상등 버튼이 있는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여기 암레스트의 앞부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 인터페이스가 iOS 8.5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화면을 띄우면은 여기에 수많은 아이콘이 있는 것은, 네, 그 바로 앞전 세대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좀 개선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홈 화면에서 이렇게 운전자 쪽에 가까이에 이렇게 팝업 창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네,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탈 형상의 기어 셀렉터는,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번 누르면은 D 레인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누르면은 지금처럼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B 모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이지만 차의 이름에 M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인테리어에서 이 차가 어쨌든 M 계열이라는 힌트를 주는, 네, 사양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스티어링,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세 가지 M 로고를 뜻하는 그 세 가지 색상의 스티칭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이렇게 12시 방향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액센트를 좀 해 놓은 거, 그러니까 요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운전자는 쉽게 이 핸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똑바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각도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많은 레이스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실내에 카본으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 소재, 네,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이 차는, 네,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기본으로 있으면서 거기에는 이제 후륜 조향, 그러니까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의 속도에 따라서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주는데, 그 뒷바퀴가 조향할 수 있는 각도는 최대 2.5도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런칭한 BMW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행 모드를 별도로 버튼을 마련해 놓지 않고, 여기 이제 마이 모드라는 걸로 통합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맨 왼쪽부터 퍼스널이 있고 스포츠, 이피션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익스프레시브라고 하면은, 근데 얘도 지금 누르면은, 네, 순간적으로 좀 차가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시브도 이 시각적인 효과라고 돼 있는데, 뭔가 이것도 좀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출력적인 면에서. 그럼 혹시 여기에서 뭐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릴렉스가 있는데, 릴렉스를 누르니까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에 이 선블라인드를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 디지털 아트가 있는데요, 그 안에를 뭔가 좀 모니터의 컨셉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랙션 바의 컨셉을 좀 하나로 맞추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피션트 모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코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최대 주행 가능 거리 활성화 모드가 있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거를 선택을 하면 지금 기준으로 추가 거리를 18km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요.
최대 속도가 90km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정말 배터리가 없을 때 그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주행 모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점은요, 그러니까 주행 안정화 장치인 DSC를 직접 끄는 버튼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피션트에서는 이 설정을 가도 DSC를 어디에서도 끌 수 있는, 아니면은 여기 이제 주행 설정으로 가도 어느 항목에도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피션트 모드에서는 DSC를 오프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마이 드라이브를 다시 눌러서 스포츠로 가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설정으로 가면은 여기 주행 다이나믹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냐 스포츠 플러스냐 그걸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DSC 오프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이따가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럼 DSC 오프하는 항목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 주행 설정 버튼 센터 콘솔에 있는, 네, 여기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 대신에 이 스포츠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왼편에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여기 주행 다이나믹이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이제 DSC 오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아이콘의 그림인데 스포츠 플러스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DTC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와인딩 로드에서 한번 타보면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DSC 오프가 다른 모드에서는 되지 않고 스포츠에서만 된다 하는 것이 이 i5 M60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차를 좀 더 타보니까 네, 지금 이피션트 현재 모드에서는 주행 중에 급가속을 시도해도 좀 한 템포, 정말 잠깐인데 한 템포 늦게 이제 쭉 가속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스포츠 모드는 뭐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냥 확 튀어나가요. 또 놓으면은 확 쓰고 그런 게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 모드 있잖아요. 익스프레시브. 네, 익스프레시브 보면은 네, 이렇게 확 튀어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보다는 약간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피션트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어떤 지체함이 없고,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릴렉스 있잖아요. 릴렉스로 또 해서 가속을 시도해 보면은 릴렉스도 분명히 이제 튀어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니까 엑셀을 밟은 즉시에 반응성을 좀 따진다면은, 그 서열을 매긴다면은 스포츠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시브, 그 다음에 릴렉스, 그리고 제일 아래 순위가 이피션트, 그 순서대로 이 순간적인 엑셀 리스폰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항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요, 이 차는 그 크기 면에서는 네, 거의 대형급에 가까운 네, 그런 중형 세단이죠. 고급 중형 세단인데, 차의 몸무게 면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기준으로는 어떤 이 프레스티지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상회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이렇게 쭉 뻗은 도로를 그냥 항속으로 주행을 할 때에는 마냥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네,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콘크리트 노면으로 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터널에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서의 소음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타이어 소리는 좀 나죠. 얘가 순정 타이어가 아닌 윈터 타이어가 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앞은 245인데 뒤는 275죠. 네, 20인치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윈터 타이어라 하더라도 로드 노이즈는 그러니까 실내로 잘 침투해 들어오지 않고요. 요 유리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도 잘 차단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맞은편에서 지금 차가 이제 오는데요. 그때 한번 소음 변화도 한번 보실게요. 여러 대가 오죠? 네, 옆에서 차가 지나가더라도 차 안에 탄 사람이 느끼는 이 소음 수준의 변화는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워낙 많은 차들이 어떤 소음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의 정숙성이 그렇게 막 아주 스페셜하다까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소음 수준은 굉장히 소음 차단이 뛰어난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네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내 차가 회생제동이 작동 중일 때 체감상으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것 같은데, 그때 혹시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부이죠. 그래서 이 차도 한번 좀 단계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회생제동을 D레인지에서 일단 고정된 단계로는 3개가 있잖아요. 낮음 단계로 해놓고, 여기 이제 적응식 콘텐츠를 띄워가지고 엑셀을 한번 갑자기 놔볼게요. 지금 낮은 단계에서는 회생제동을 작동을 하고는 있지만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 중에 중간 단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단계. 그리고서 한번 여기를 보실게요. 자, 엑셀을 제가 급격하게 좀 일부러 놔보고 있거든요. 밟다가. 근데 지금 완전히 뛰지는 않으니까 그때는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번 완전히 뛰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뜸들임이 있은 다음에 이 브레이크 등이 켜지죠. 그러니까 이 3단계 중에 중간 단계에서는 엑셀을 완전히 놔야지만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밟은 깊이만 바꿔가지고는 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3번째 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음 단계. 네. 여기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자, 좀 가다가 엑셀 놔볼게요. 완전히 안 났거든요. 완전히 발을 안 띄었는데 예, 불이 들어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엑셀을 완전히 놓지 않더라도 이 고정된 회생제동 높음 단계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원페달 모드인 B 모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B 모드는 네, 같은 로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거에 높음 단계랑 네, 여전히 엑셀을 완전히 안 띄워도 빨간불을 켜줍니다. 감속도가 이제 커지면 그거 일정 기준이 있나 보죠. 그래서 그거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엑셀을 완전히 안 띄워도 그걸 켜준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브레이크 등을 좀 이 엑셀 온 오프로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차가 좀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 회생제동을 높음 단계나 아니면 B모드로 해 놓으시는 게 네, 좀 더 자주 브레이크 등을 켜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가 좀 일부러 거리를 벌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뒷차한테 좀 주의를 줄 때에는 네, 회생제동을 높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B모드를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이 BMW 인터랙션 바, 그게 매력을 좀 더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거기에 맞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피션트 모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상등을 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이 모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또 재밌는 거는 네, 얘가 좀 M60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섞어 가지고 요 그 M 로고에 들어가는 색깔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거는 다른 5 시리즈는 아직 확인해 보질 못해 가지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그런 네,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드 한번 해볼까요? 익스프레시브 네, 하면은 화면에 어떤 다양한 색깔 조합들이
요 트림, 그러니까 인터랙션 바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이게 어떤 색깔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 좀 움직이죠. 네, 그런 걸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릴렉스. 네, 얘는 좀 보기에 좀 편한 색깔로 그렇게 바뀌네요. 디지털 아트. 그럼 또 뭔가 예술 작품이래요, 이게. 네, 여기 작품의 이름이 이거를 구현한 그 작가와 작품 이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작품을 인터랙션 바로도 표현을 하네요. 네, 그런 점들은 좀 그 시각적으로 다양한 그런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를 다양하게 바꿀 때, 아니면은 또 공조장치의 작동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 표시하는 주행 가는 거리를 바꿔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피션트 모드에서 171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소와 최대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당연히 줄겠죠. 171이었던 게 164로 한 7km 정도 적게 보여줍니다. 혹시 그럼 다른 모드로 선택했을 때는 어떨까요? 익스프레시브로 하면은 그때는 164라고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시브 모드가 아까 제가 이제 가속력 좀 비교로 느꼈던 것처럼 스포츠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직답성이 좀 좋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출력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모드 릴렉스는 어떤가요? 릴렉스는 여전히 164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주행 가는 거리로 유추해 본다면은 릴렉스와 그 다음에 익스프레시브는 어떤 출력 발휘의 특성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조장치 작동 유무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다시 이피션트로 하고요. 지금 공조장치는 네, 오토로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공조장치는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은 네, 오토로 해놓고 양쪽을 똑같이 온도로 자, 그러면 요번에는 한번 공조장치의 작동 유무에 따라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 표시를 자, 그러면 이번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공조장치의 어떤 작동 여부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온도 조절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오토 상태에 그 20도로 해놓고 양쪽을 싱크를 해놨을 때는 168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보면은 싱크가 아니라 이제 조수석을 따로 이제 꺼보겠습니다. 껐거든요. 그럼 지금 운전석만 이제 켜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 요 168km 상태에서 조수석만 한번 꺼보겠습니다. 오토를 풀고 얘를 이렇게 끄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이제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조 설정이 양쪽 싱크의 오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풀고 이 조수석 걸 한번 꺼볼게요. 그럼 운전석만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여전히 168km.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만 틀든지 양쪽을 틀든지 네, 이 주행 가는 거리의 표시에는 변화가 없네요. 자, 그러면 혹시 이 상태에서 바람의 양을 좀 높였을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일 높은 단계로 하니까는 약간 이제 숫자가 줄어드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네, 그런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조장치를 아예 끄면은 그러면 이제 183으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공조장치의 설정에 따라서 이 주행 가는 거리 표시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166km를 보여주고 있고, 공조 설정은 어떠냐면은 양쪽 싱크에다가 오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 상태를 풀고 싱크를 이렇게 푼 다음에 조수석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여전히 주행 가는 거리는 똑같이 숫자가 166이죠. 그러니까 얘를 끄거나 키거나 조수석을 이 표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운전석을 5단계 중에 1단계로 되어 있는데 풍량을 높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올라가는 거에 비례하게 이제 주행 가는 거리는 떨어지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풍량은 똑같이 놨던 상태에서 온도만 한번 설정 온도만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20도인데 요거를 제일 높은 단계, 제일 높은, 그러니까 27.5보다 더 높게 올렸는데 주행 가는 거리에는 네, 변화가 없습니다. 20도로 해놨을 때나 네,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조수석 바람을 껐다 켰다 하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 바람의 양, 풍량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또 온도 설정은 영향을 안 준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가 보여주는 로직인 것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영하 7.5도인데요. 와인딩 로드 이제 리뷰 찍으러 가는 길에 이제 100kW급의 급속 충전소 왔는데요. 지금 이제 몇 프로야? 67%에서 목표량을 지금 75로 잡았고 속도가 69kW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심심해 가지고 이 목표 충전량을 5%씩 올려갈 수 있더라고요, 설정을. 그렇게 했을 때 늘어나는 시간 한번 볼게요. 지금 75%로 했을 때 23, 17분 걸린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80%로 5% 올리면 그럼 4분만 추가돼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또 85%로 올리면 6분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90%로 올리면 7분 추가되고, 그 다음에 95%로 올리면 여기서는 조금 더 늘어나네. 8분 추가되고, 그 다음에 100%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5%씩 올려갈 때마다 늘어나는 시간의 그 편차, 그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그 급속 충전에 연결했을 때 특성이 이 80%를 넘어가지고 목표량을 90%까지 할 때까지는 좀 일정한 그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일정한 빠르기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90%에서 100%까지 구간에서는 이제 많이 느려지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으시다면 네, 급속 충전소를 이용하실 때 보통 이제 80%까지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얘는 이런 그렇게 추가되는 5%씩 늘려갈 때마다 추가되는 이 시간으로 봐가지고는 90%까지도 그 좀 급속 충전의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75%까지만 하고 이제 자리를 뜰 겁니다. 그리고 이 차에 이제 AR 기능,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능을 이렇게 켜보면요, 내 차로 앞에 어떤 바닥에 줄이 가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를 의미하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내 주행 속도에서 앞차와 확보해야 되는 그 안전거리의 마지노선을 바닥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앞에는 이제 차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차선 하나 옮기죠. 그러면은 그 선이 네, 그 앞차에 따라서 왼쪽 세계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렇게 조절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일부러 해보는 거지만은 앞차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그 선이 앞차를 관통해서 더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차와의 거리를 얼마나 좀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세계 차로로 주행하세요. 얘를 잠깐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의 의미는 나의 현재 주행 속도에서 앞차와 어느 정도 간격을 버리면은
적절하다라는 것을 바닥에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저렇게 앞에 차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앞차에 제가 좀 더 다가가면은 네, 그 라인의 위치가 그 앞차보다는 앞차의 한 허리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앞차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밑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차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자는 그 라인을 보면서 적당하게 엑셀을 놔서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네, 일단 화면의 크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뭐 선명도도 뛰어나지만요, 정말 이 스케일이 여태 봐온 BMW 중에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미지가 보이는 위치는 이 차 이제 앞에 본넷 끝에서 약간 더 앞으로 간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정말 앞을 그러니까 뒤덮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다양하게 설정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스포츠 화면을 하기도 하고, 어시스티드 뷰, 뭐 디렉셔널 뷰, 기본 화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가로등이 좀 조명이 없어지는 그런 고속화도로 구간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좀 매트릭스 하이빔이 좀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동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슬슬 이제 몸을 풀죠, 라이트가. 일단 양쪽은 밝게, 양쪽 가생이는 밝게 비추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 전방에 있는 차를 향해서 좀 일부러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조명으로 터널을 만들어 주죠. 네. 그리고 이 빛의 특성이 좀 어디 비는 공간이 없이 좀 꽉 차 있는 그런 조명이 주변을 가득 채우는 것을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헤드라이트의 조명 능력은.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영역 아래는 좀 꽉 차 있지만은 그 위는 뭔가 좀 매트릭스들이 좀 작동을 하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랫부분은 좀 채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경계의 윗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앞차에 대한 그 예의를 잘 지키네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금 이제 주변에 조명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하이빔이 이제 낮춰졌죠. 가로등이 있을 때에는 네, 하이빔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불빛이 좀 없어질 때, 그럴 때 다시 작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멀리서 이제 저기 가로등 불빛이 있으니까 조금씩 또 네, 낮추다가 없어지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곧 있으면 나오는데 빛이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상당히 멀리까지 빛이 가죠. 이제 1차선에서
제 차를 초월한 차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세요. 네, 이 1차선 쪽은 확실히 어둡게 하죠. 그리고 좀 더 멀어지니까 다시 그 차의 뒤를 좀 그 일정 공간을 비워두고 그 다음에 밝게 조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가로등이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하이빔이 이제 제 역할을 멈추죠. 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저공의 일종 차량인 i5 M60이 이 남산 터널 도심 방향으로 통과할 때,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면제가 되는지 당연히 되겠지만 한번 통과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제 차로로 통과를 하고요. 저 앞에 표시만 면제 맞죠? 네. 이 i5 M60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가 고가의 차량인데 그 가격처럼 보이는 특별함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특별함이 좀 부족하다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차의 가격이 국내에서 이제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독일 본국 가격을 보니까 옵션을 하나도 넣지 않은 시작 가격이 99,500유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은 1억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옵션 하나도 안 넣은 게. 우리나라 사양은 또 옵션이 이것저것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국내에서의 가격 책정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보여지는 거나 그렇게 좀 그런 어떤 고가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좀 적은 거, 그거는 이 차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iOS 8.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여전히 이 화면 안에 그 수많은 아이콘들이 있어 가지고 운전 중에 만져야 될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점, 그거는 뭐 i5만의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사용상의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취향을 섞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이제 사륜구동이면은 앞에 모터와 뒤에 모터가 좀 어떤 비율로 일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예 없죠. 물론 BMW의 X드라이브나 사륜구동 차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시각적인 재미 요소로 그거를 좀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주행 안정화 장치인 DSC를 오프하는 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놨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행 모드 선택에 상관없이 모든 모드에서 좀 오프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개인 취향에는 좋을 텐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이 스포츠 모드에서만 DSC 오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제한을 걸어놨잖아요. 그거는 좀 풀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요. 이 시트의 조절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 시트의 그러니까 측면에 이렇게 파워 시트 버튼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기능은 그 버튼들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트의 이제 사이드 볼스터 조절이나 바닥의 이 앞부분을 앞뒤로 전동 조절하는 게 예전에는 이 버튼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능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지금은 그게 이 도어 패널에 있는 이 시트 조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화면 안에서 터치로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기본적인 조절은 어떤 거는 여기서 하고 어떤 거는 버튼으로 하고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예전처럼 그냥 이 시트 조절부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좀 편의성 측면에서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지는 특별함이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설정상에 있어서 좀 다양성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재미를 위한 설정상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보면은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설정을 가면 뭐 각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이제 2단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포트 아니면 스포츠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2단계로만. 근데 여기에도 좀 한 단계 더 높은 스포츠 플러스까지 좀 이렇게 놔둬서 그 3가지씩의
각 항목에 대해서 3가지씩의 조합으로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운전자의 취향을 더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같은 하드웨어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냥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아쉬움을 많이 섞어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i5 M60은 어떤 분들께 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런저런 환경에서 타본 결과 이 차는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의 좀 고성능 BMW 모델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좀 새로운 세계로 그분들이 안내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성능 BMW 모델들을 좀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차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후륜구동인, 그러니까 일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e드라이브 40 모델과 이제 얘는 이름에 M자가 들어가면서 성능도 훨씬 높지만 가격도 한 3-4천만 원 높잖아요. 도대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추가적인 3-4천만 원의 값어치는 모든 분들에게 다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이렇게 극한의 고성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후륜구동인 e드라이브 40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런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가 궁금해 가지고 시승을 해 보시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주행 환경에서 이 차를 시승을 해 보시잖아요. 만약에 그랬는데 별로 이 차의 매력을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기호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이 차가.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e드라이브 40만 해도 충분한 선택이 되겠고요. 저도 이 차를 처음 타가지고 좀 몇 시간 안 탔을 때에는, 그냥 설렁설렁 탔을 때에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고급 전기 세단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게 막 1억 몇천만 원까지 그 줄만한 가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먼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차를 타면서도. 근데 원래 BMW가 즐거움을 주던 코너가 많은 그런 데에 가져가서 이 차의 능력을 좀 꺼내 보니까 얘는 M이 맞더라고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후륜구동 모델 대비 이 차의 3-4천만 원이라는 추가 금액은 이 차를 좀 더 즐겁게 만드는 데에 원가가 많이 투입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먼저 경험해 본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원래 내연기관 시절에 그러니까 BMW M들이 좀 인정받던 그런 무대들 있잖아요. 그곳에 이 차를 가져가서 한번 타 보신다면은 이 차의 진가를, 이 차의 매력을 더 잘 느끼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후륜구동인 e드라이브 40이냐 아니면은 M60이냐 둘 다 좀 사실 수는 있는데 어떤 거를 고르는 게 더 맞을까, 내가 M60을 사가지고 그 몇천만 원의 값어치를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떤 유지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거를 회수한다는 것은 또 불가능하고, 또 나중에 감가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M60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M60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차를 선택한 추가 금액이 좀 생각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차를 선택해서 자주 달리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되풀이할 때마다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생각이 덜 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일상 위주로 좀 실용적으로 차를 타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후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많이 달려야지 그 재미로 인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리다 보면은 전기차이지만 600마력의 출력을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전비도 어쩔 수 없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전기차와 비교하면은 충전료가 더 많이 좀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600마력짜리의 내연기관차와 그 즐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서로 비교를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비교를 해본다면요, 네, 말도 안 되게 이 차가 저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유지비를 비교를 할 때에는, 네, 출력이 더 낮고 가격대가 더 낮은 다른 전기차와의 비교보다는, 네, 성능 수준이 비슷한, 또 출력 수준이 비슷한 600마력대의, 네, 내연기관 차와 비교를 하는 것이 좀 맞는 비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주행한 거리와 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행 데이터, 제가 이제 아까 개별 설정했잖아요. 이거 아니야. 4.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480km, 480.5km를 주행했고요. 또 주행하는 동안에 회생제동으로 회수한 전력 양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꾸 여기다 손가락을 여기서 돌리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국내 발표된 복합 전비가 3.8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21인치 기준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20인치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전비가 이렇게 아주 확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이 차는 순정 타이어가 아니고, 네, 이렇게 앞뒤 방향으로 구름 저항이 아주 많은 윈터 타이어를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승하는 내내 외기 온도가 장난 아니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래 상태와 주행 조건을 갖췄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왔을 거다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악조건이었는데도 이 4.1은 나왔다 하는 점만으로도, 그런 평상시에 제대로 조건이 갖춰졌다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은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표된 그 전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저 수준이다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BMW i5 M60 X드라이브의 일상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이 차를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